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홍인표의 왈왈왈 그 1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제 옆에 나와 계신 홍인표 중국 전문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사형지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홍 국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가 원래 좀 궁금해하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사형 집행을 당했잖아요. 네. 저도 그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고 좀 읽고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연쇄살인범 그 유영철도 사실 아직 이제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마약은 불법이긴 하지만 이걸 좀 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게 좀 믿기 어려운 좀 현실이라서. 근데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나라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얼마나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느냐 이것은 이제 국가 기밀로 간주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인권 단체들이 추정하기로는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2,400건 정도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2012년보다는 20% 정도 줄어든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집행한 것보다 중국의 사형 집행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형 집행 건수의 뭐 절반 이상 70%, 80% 이상을 그렇습니다. 한 80%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 중국도 이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나 보죠? 네. 아,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뭐 사형 집행 건수를 갖다가 발표하는 것을 왜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이미지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형 집행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년에 작년에 몇 건 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서구 국가들이 워낙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니까 좀 민감한 자기 자국에게도 민감한 좀 주제가 되긴 했나 보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중국은 사형 선고 죄목이라는 게 있다고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너는 사형을 당한다 이런 좀 범죄 목록 리스트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형법에다가 사형 선고 죄목을 갖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처음 이제 형법을 공포했을 때를 보면요. 이때는 28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77개로 늘었고요. 그러다가 2011년 5월부터 13개 범죄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4개로 줄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사형 선고 죄목이 있는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고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건데 주로 이제 고의 살인죄, 강도죄, 고의 상해죄 이런 것이 이제 범죄수법이 악랄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좀 약간 특이한 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형을 갖다가 선고받고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약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여기는 특히 아편 1kg 이상이라든가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갖다가 50g 이상을 갖다가 소지했거나 운반했거나 매매했거나 하면은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요. 이거는 뭐 외국인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당한 것도 그 사람이 이제 마약 사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정부가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도 이것이 1kg 이상이어도 문제가 될 판인데 이제 이번에 사형당한 사람은 5kg의 그 마약을 갖다 운반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좀 명확히 좀 헷갈리는데 이 당시 이 마약 사범은 한국 국적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마 저기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조선족 이런 분들이 살인을 갖다 저질렀다 하면은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도 그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의 2011년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도 사형을 당했고요. 아, 그래요? 또 영국인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중국 가서는 좀 범죄를 어느 나라 가서도 저지르면 안 되지만 중국은 특히 좀 이렇게 좀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늘 인지를 하고 혹시 중국에 가 계신 좀 범죄의 목을 마음을 먹고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더 저지르시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국은 이제 사회 안정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은 엄벌에 처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을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생이 백화점 가서 시계 하나를 훔쳤는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벌을 갖다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경우가 총 대략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거는 2001년에 처음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같은 경우는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마약 사범 이 두 명이 사형을 당했고 또 이제 작년 연말에 마약 사범인데 이분도 이제 사형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 합쳐서 5명이 지금 사형 당한 건데 지금 현재 중국 법원에서 1심이나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번복이 될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렇죠. 2심 같은 경우에 2심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최고인민법원이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이제 그걸 번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 보니까 마약 사범인 경우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에 한국인들이 마약 밀거래를 하러 많이 가는 경우가 많나 보죠? 그게 사실은 중국에 이를테면 동북지방, 그 동북지방 특히 심양이라고 선양이라는 데는 그 우리나라 마약 사범들의 주요 루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동북지방에 가서 마약을 거기서 필로폰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중국에는 사형이 이제 좀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형 집행유예라는 제도도 또 따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좀 독특한 제도 같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중국에만 있는 건데 그 사형은 사형인데 2년간을 유예를 하겠다는 겁니다. 2년간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형 집행을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이 지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미성년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만 7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판결이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뽀실라이 전 충칭시 서기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인 사업가를 갖다가 살인까지 했는데도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쪼융캉이라든가 슈차이호 같은 거물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판결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여러 가지 낫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사형 선고는 이제 그동안 몇 차례 내려졌지만 집행을 한 적이 이제 수십 년간 없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사형 집행유예라는 선고 이 판결 자체를 내려서 2년의 유예 기간 후 이제 별일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악용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 그 장칭이라고 마오쩌둥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실은 반혁명죄로 기소가 됐는데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이기는 부담스럽고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 그래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은 이제 교수형을 이제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교수형이나 혹은 뭐 약물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중국은 어떻게 하나요?
예, 중국의 사형 집행 방식은 사실은 교수형은 전혀 없고요. 총살을 갖다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9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너무 잔인하다. 뭐 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약물 주사 방식도 총살하고 총살형하고 이걸 갖다 병행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살을 했었군요. 이게 지금도 총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지금도 지금 총살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러니까 총살이 사실은 거의 한 80% 되고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은 한 20% 되는데요. 사실 총살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무장 경찰이라는 데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법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 사형수를 갖다 지정된 사형장으로 압송해서 무릎을 꿇리고 뒤에서 이제 심장을 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형수 가족들한테는 총알값을 갖다 예전에 또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무슨 그래서, 잔인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형수에게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1997년부터 약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 방식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는 아예 총살령을 없애고 약물 주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위 당간부들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총살형을 하지 않고 약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교수형을 많이들 하던데 왜 총살형을 선호를 하지? 그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총살형이라는 게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죽는 순간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순식간에 뭐 아무튼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총살형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 효과를 노려 가지고 일부러 공포심을 그렇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총살형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약물 주사도 이제 병행을 하는데 여전히 80%는 총살형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또 제가 저번에 무슨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약물 주사로 하는 사형 집행이 좀 한동안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7년부터 시범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보호 차원이랄까 또 사형수에 또 사실 고통을 덜어주고 시체 보존, 시체를 갖다 보존할 수 있다.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도입을 했는데 또 사형수들도 총살형보다는 약물 주사 사형을 갖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항상 중국은 보면 뭐든지 처음에 시범 실시를 해요. 시범 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본격 도입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도 1997년에 시범 실시를 했고 4년 정도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본격 도입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널리 보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약물 주사만 맞고 그냥 잠깐 한 5분만 있으면 절명한다. 이거는 너무 사형수를 봐주는 거다. 아프게 죽여야지 우리 범죄 예방을 갖다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죄값도 아프게 죽어야 제대로 치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대 여론이 거세가지고 한없 없이 보급이 더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엄벌주의 문화가 거의 좀 아주 확실한 그 나라 문화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여론 같은 경우는 그 사형 집행을 갖다가 줄이자 이런 것은 이제 예를 들어 법학자라든가 여론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건 있는데 일반 여론은 또 달라요. 일반 여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갖다가 사형시키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나쁜 사람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일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사형이 사실상 폐지한 나라,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사실 이제 해마다 계속 이제 그 국제 인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실 99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사실 폐지돼야 하고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뺏을 수 있느냐, 사실 누가 무슨 권리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반론들, 그러니까 이 반대 여론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형 금지하는 나라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이 가장 이제 좀 인권 문제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중국도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좀 그 세계 강국에 걸맞는 국가로 이 질적 변화를 이제 이끌어 가겠다 뭐 이렇게 좀 계속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따가운 시선을 많이 의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중국도 인권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줄이라 이런 서방의 그 요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라서 2심으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항소를 하면 2심에서 원 판결을 유지를 해버리면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인민법원 우리의 대부분이나 여기에서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사형 집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해서 이게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아무래도 사형 집행 건수를 갖다가 줄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1심, 2심 사형 판결에서 그대로 사형을 시키다가 하나의 장치를 더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일벌백계로 범죄자들을 갖다가 지금 엄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 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사형을 줄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사형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 홍 국장이랑 그때 그 저녁 먹으면서 이제 우리 좀 잠깐 이 대화 주제로 사형 얘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중국에 사실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서방이나 이 외국에서 사형 제도에 대해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하소연을 홍 국장한테만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한국은 예를 들어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지만 중국은 몇 억이죠? 18억인가? 13억입니다. 13억 한 5천만 정도 되죠. 13억 인구를 어떻게 통솔을 하느냐 우리가 너네랑 우리랑 상황이 다르다. 이게 그렇게 한번 말할 수 그렇네. 그런 거 생각이 나네요. 그거는 그때 그 장점인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권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13억의 인구가 사는 곳의 인권하고 예를 들어서 5천만이 사는 곳의 인권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인권 보호에서 취약한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점인 주석이 그런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었어요?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고 아마 비공개적으로 서방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하소연 비슷하게 이런 처지다 우리도. 근데 그 말 저희 그때 그 말 듣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그 말은 정말 인권 단체들이 들으면 기한 말인 것 같은 게 아니 우리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 명쯤은 좀 억울해도 되고 한 명쯤은 좀 죽어도 된다 뭐 거의 이런 뉘앙스 같아서 그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좀 진짜 인권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국인들은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인권적인 의식이 후진적이다라는 걸 그 드러낸 전형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아니 한국에서 태어난 정유진과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이름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왕밍이다. 왕밍은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건데 나는 한국 인구가 적은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만큼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인구가 13억인 나라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50만큼의 인간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건 되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일단 체제가 그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후유증이랄까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이전에는 사실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 경제였지 않습니까? 계획 경제 시절에는 어떤 황당한 일도 벌어졌나 하면은 모든 운송 그러니까 차량에 의한 소위 말하는 물류라고 하죠. 물건 옮기는 게 모두 다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83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전거에 오리나 닭을 갖다 3마리 이상을 갖다가 뒤에다 싣고 움직이면 그대로 투기죄로 걸립니다. 투기죄로 걸리면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죠. 사실 그때 얼마나 황당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해서는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기다려 달라.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사형이란 게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억울한 판결이었다는 게 무죄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면 사실 이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꽤 발생하나요, 중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내임원구에서 10대 살인범이 사형을 당했는데 17년 전에요. 이제 보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족들한테 얼마 보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억울한 판결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사형에 대한 논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센 이유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할 때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건 1심에서 사형 확정돼 버리고 항소할 기회도 못 갖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에 사형 판결의 15%가 이게 그러니까 잘못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형 집행을 갖다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자 이런 이제 여론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인민 그 재판소에서 이제 한 번 더 비준하는 것. 최고인민법원에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2007년부터 7년부터 이제 그 장치를 갖다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할까요 하고 올려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15%가 드러난 거죠. 점점 진짜 그래도 좀 이렇게 걸러내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뜬소문과 이게 확인되지 않는 루머일 수도 있지만 그 최근 이제 일부 서방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게 그리고 이제 가끔 저도 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 중국 사형수 장기가 이제 그 암시장에서 거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 뭐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소문은 이제 많이 돌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이식 수술하려고 사실 중국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실은 그 장기가 사형수들의 장기다. 이런 이제 소문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중국 그 위생부가 일부가 이제 중국 내 장기식의 주요 공급원이 뭐 사형수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장기식 수술을 갖다가 사실은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소문은 안 돌겠죠. 그렇지만 불법으로 몰래 하는 거예요. 그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도 이런 상당한 그러니까 사형수 장기를 갖다가 적출해서 장기식 한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약물 주사도 이제 새로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약물 주사를 사실 한다는 거는 그 약물을 주입하면 장기가 망가지니까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형 집행은 이제 그 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하나요? 그 엄벌주의라면은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갑자기.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총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갖다가 시내를 갖다 한 바퀴 돌리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이제 선고 대회라고 하나요? 사형 선고 대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배 중에서도 아주 수법이 악랄한 친구들은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형 판결을 갖다 내리고 그 다음에 트럭에다 싣고 가서 시내 교외에 주로 있습니다. 사형 집행장이. 그러니까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하고 그렇지만 이제 사형 집행 장면은 일단 공개를 하지 않고요. 또 약물 주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치소 안에 이제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동 차량 안에서 약물 주사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왜요? 이동 차량 안에서요? 이동 차량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약물 주사라는 게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일종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동 차량에서 여기서 사형 집행을 하고 그 차량이 또 움직여서 또 다른 구치소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요? 거기 상황에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뭐 이거 예방 접종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예, 좀 진짜 낯선 풍경이네요. 근데 참 이게 중국으로서도 아까 마찬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아지고 이렇게 점점 우리도 빨리 개선을 하려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부터가 아니 약물 주사도 그 약하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면 사실 이게 사형제도 뭐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사실 큰 반발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 이 국회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형 적용 죄목을 갖다가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형사범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 목숨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일종 단순절도 그렇죠. 일종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 제목에서 벗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금융기관을 갖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이니 그래서 자기가 우리 개처럼 이런 사람처럼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서 이제 기업 운영 자금을 쓰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린다. 회사가 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못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종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사형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 집행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이 그래도 이제 물론 아직 인권의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보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그 사형 선고 제목이 이 77개였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보니까 뭐 신용사기, 단순절도, 도굴, 뭐 위조 이런 것까지 다 사형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더 그 전으로 가면 말씀하셨듯이 닭을 3마리 이상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나아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를 갖다가 우리 조선족 동포가 그 벽화를 갖다가 뜯어갔어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한국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굴도 사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상대방의 목숨을 갖다 앗아간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엄벌로 이렇게 처벌을 당한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참 한편으로는 이 중국에서 지금 그 20분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래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쪼록 좀 그 중에서 많은 부분 특히 뭐 마약물매라든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선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그 사형 집행이 반려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홍 선배 오늘도 너무 좀 재밌다고 할 수 없는 주제네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네요. 중국의 좀 한 단면을 알아볼 수 있는 사형 제도에 대해 좀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